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바람을 가르는 빠른 손. 챔피언 리!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캐비, 이번엔 왜 온 거지? 아유, 깜짝이야. 제가 도서관에서 올림픽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4, 33, 339, 1 이런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는데요. 도통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요. 4, 3, 3, 3, 3, 9, 1. 아, 복권 사야지. 아니. 아유, 이게 복권 번호는 아닌 것 같고. 알겠다. 이거 아닙니까? 숫자로 보는 올림픽. 이거 아닙니까? 네? 숫자로 보는 올림픽이요? 혹시 4는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4는 그런 뜻인데, 그럼 다른 숫자는 뭘까요? 33? 339? 다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 머릿속에서 입까지 이게 올림픽에 관한 거라면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막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보지? 자, 4라는 것은 맞아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린다. 그 뜻이고, 그럼 33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열렸던 그 도쿄올림픽, 올림픽에서 열렸던 그 종목 수가 바로 33, 33개다 이 말이지. 그럼 339는 뭐냐? 337 박수 말고 339 박수 아니고요. 339개의 세부 종목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와, 세부 종목이 339개라니 진짜 많네요. 그럼 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또 보여줘야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자, 일이라는 것은 세계가 모두 하나가 되는 축제다. 올림픽이 그런 축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올림픽 제2탄. 올림픽에 대한 이모저모를 전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질게요. 탐구 파워! 왜 이렇게 활이 멀리 안 날아가는 거야? 내 기합 소리가 약해서 그런가? 다시 해보자. 판다야,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양궁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활을 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 힘껏 활을 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 아니거든. 내가 좋아하는 양궁 선수 따라한 거야. 그러면 더 잘 쏘게 될까 봐. 판다야,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나도 봤던 것 같아. 그래?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다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다음 올림픽은 우리가 열자. 유후!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찬성. 안 돼. 다음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하기로 정해져 있어. 그래?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렇다면 다음은? 호주 브리즈번. 벌써 다 정한 거야? 그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 혹시 선착순 아닐까?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챔피언 리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그러자. 좋아. 좋았어. 챔피언 리 도와주세요.
나는야 챔피언리 무엇을 도울까요? 저희도 올림픽을 열고 싶은데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곳이 이미 정해졌더라고요. 올림픽이 어떻게 열리는 건지 궁금해요. 아, 그게 궁금하셨죠요? 그러면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영어로 된 것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자, 이거 뭘까요? IOC. 들어본 친구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다른 말로 IOC라고 불리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여는 나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894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쿠베르탱, 이 쿠베르탱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바로 스위스에 있다. 앞으로 읽어도 스위스, 뒤에서 읽어도 스위스, 스위스에 있습니다. 자, 그럼 IOC에서 하는 임무는 무엇일까요? 아, 이번에 개최지를 어디로 정할까? 이 도시, 저 도시? 네, 개최지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요. 또 하나, 아, 이거 레슬링을 올림픽 종목에 넣을까 말까? 자,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임무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IOC 회원국이 자그마치 206개 나라나 된다는 것. 아, 그러니까 IOC 회원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7년에 IOC 회원국이 되었죠. 그리고 북한은 1963년에 IOC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참가한 나라가 겨우 14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올림픽 선수를 보내주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올림픽 정말 성대한 지구촌의 그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개최 도시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또 궁금하셨어요. 자, 여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잘 연관이 이제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요, 올림픽을 열고 싶어하는 그 나라들 또는 도시들에서 마구 경쟁을 했답니다. 저기 우리 도시에서 올림픽 할게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도시가 더 훨씬 잘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주세요. 우리가 올림픽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IOC 위원들이 이 도시가 좋겠습니다 하고 투표를 행사했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개최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림픽 미래, 그 다음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유치 가져온다 이겁니다. 유치위원회. 바로 여기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희망하는 도시들을 잘 살펴봅니다. 여기가 좋겠다. 자, 이렇게 한 개나 두 개의 최종 후보를 싹 고른 다음에 집행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당연히 IOC 위원들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올림픽을 움직이는 이 IOC 위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IOC 위원은요, 스위스에서만
뽑힌다? 아니죠. 자, 본부는 스위스에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뽑힌 115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IOC 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IOC 위원의 선출 방법이라든가 임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임기죠. 임기 그리고 자격 등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도 IOC 위원이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위원이 있고요. 또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여기 있는 이 IOC 위원들은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당연히 월급을 받겠죠. 그럴 것 같죠? 자, IOC 위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 나는 IOC 위원입니다.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하죠.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자부심이 그냥 코 속에서 뿜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거 보세요. 엄지척. 나 IOC 위원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IOC 위원들은요. 200여 개의 IOC 회원국은 그냥 비자 없이,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는 그 입국 허가증 없이 그냥 마구마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각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다. 국빈은 무엇이냐면 나라에서 초대한 손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IOC 위원들은 월급은 받지 않아도 굉장한 자부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다음에는 올림픽과 경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챔피언이 잠깐만요. 올림픽과 경제 이야기는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런 주도적인 자세. 칭찬해. 나를 닮아 그런가?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럼. 스포츠에 대한 재미도 쑥쑥, 상식도 쑥쑥 올려주는 시간이죠. 스포츠,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KB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림픽 경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올림픽과 경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프로 선수와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즐겨하는 아마추어 선수 둘 다 출전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아마추어 선수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을 부활시킨 사람들은 올림픽이 순수해야 한다며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스포츠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운동을 하면 순수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80년 넘게 프로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심지어 1912년에 스웨덴에서 열린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는 근대 5종과 10종 경기 우승자 짐 도프 선수가 프로 야구단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금메달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OC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7대 IOC 위원장인 사마란치는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를 허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1984년에는 축구, 1988년에는 테니스, 1992년에는 농구에서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등장하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여기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1992년에 스페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 남자 농구팀이 출전하는 경기는 가격이 무려 80만 원까지 껑충 뛰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들은 한낮이라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저녁 먹고 TV 보기 좋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남자 100m 육상 경기는 1984년 금메달리스트 칼 루이스와 세계 기록 보유자 벤 존슨의 대결로 큰 화제였는데요. 미국의 NBC 방송사는 서울 올림픽에서 방송 중계료의 75%를 지급했던 거죠. IOC와 개최국에게 올림픽 방송 중계료는 매우 큰 수입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경기 시간을 MBC의 요구대로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맞춰야 했어요. 이후에도 올림픽에서 방송국의 요구에 따라 경기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올림픽을 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업들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후원이라면 혹시 올림픽 파트너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1985년 IOC는 올림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에게 후원을 받는 올림픽 파트너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건데요. 올림픽 파트너란 오륜기 마크를 붙여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4년 동안 독점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올림픽은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 기회였던 거죠. 여기서 어린이 시청자 궁금증도 살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내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메달을 딴 선수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에서 포상금을 받고 평생 메달 연금을 받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포상금 외에도 경기 종목별 협회나 기업들이 추가로 주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사실상 군대 면제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패럴림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포상금과 연금 제도는 패럴림픽에서도 똑같습니다. 프로 선수 출전, 중계료, 올림픽 파트너, 보상금 내용을 살펴보니 올림픽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주신 올림픽 경제 전문가분들 고맙습니다. 올림픽과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조금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림픽과 과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아주 자그마한 차이가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 올림픽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자, 누가 도대체 1등이야? 누가 금메달이야? 누가 은메달이야? 잘 모르겠죠?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디오를 봅시다. 비디오 판독 큐!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경기, 예를 들어서 이런 달리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그리고 쇼트트랙, 이런 속도 경기, 기록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0.001초가 승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센서, 레이저 이런 과학의 힘을 빌어서 승부를 판가름한다, 이런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운동선수의 신체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죠. 분석 결과 이 선수를 잘 훈련시키려면 이런 훈련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에게는 이런 음식이 아주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고 측정하고 또 분석해서 훈련하고 또 상대팀 경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것에도 과학이, 첨단 과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팀에 맞설 전략을 짤 때도 첨단 과학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첨단 기술 역시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영복에 첨단 기술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언제 들었다고? 자, 여기 전신 수영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때에 이 첨단 수영복을 입은, 즉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신기록을 휩쓸었다 이것입니다. 이 수영복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승부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전신 수영복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첨단 과학이 승부에 영향을 준 게 또 있다던데. 혹시 탁구 라켓에도 첨단 기술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 이런 소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탁구 라켓에 있는 고무를 러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러버는 공의 회전이라든가 이 스피드, 여기에 크나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운동화를 좀 봐주십시오.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가 있죠. 각각 종목에 만든 운동화를 만드느라 개발하느라 여러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케이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선수들이 희한한 스케이트를 신고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신발과 스케이트 날이 분리되는 클랩 스케이트를 신고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신고 신기록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워프 특파원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팀은 금메달 9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양궁에서 최고점 10점을 쏘려면 시내버스 약 7대 길이가 되는 70m 떨어진 곳에서 지름 약 12cm인 노란색 부분을 맞춰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관역 정중앙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딴 김경욱 선수는 2번이나 10점 관역에 카메라를 명중시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세계를 들썩이게 한 사건이 또 있었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10점 관역에 꽂힌 김재덕 선수의 화살 위에 안산 선수의 화살이 다시 꽂히는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로빈후드 화살이라고 하는데 둘 다 10점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양궁이 이렇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양궁 국가대표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신력 강화를 위해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훈련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뱀을 몸에 감고 활을 쏘기도 하고 과학의 발달로 뇌파까지 조절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탐구 뉴스 워프 특파원이었습니다. MC 탐구! MC 탐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올림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올림픽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집중하시고 OX 퀴즈를 잘 풀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분단 국가인 상황 속에서 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59개 나라가 참가한 이 올림픽에서 종합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에 서주세요. O냐 X냐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이다. 야하! 순우만 아쉽게 떨어졌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슬로건은 화합과 전진을 뜻하는 하모니 앤 프로그레스인데요. 올림픽 상징 엠블럼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인 삼태극 무늬가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삼태극은 하나의 원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태극의 형태 또는 그 문양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에 서주세요. 이번 문제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삼태극은 하나의 원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태극의 형태 또는 그 문양을 말한다. 정답은 이번에도 O입니다. 정답이다. 통과했어. 이번 문제에선 워프가 아쉽게 떨어졌네요. 세 도전자가 남은 가운데 다음 문제 나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는 한국의 설화나 미술에 종종 등장하는 호랑이로 오륜 목걸이를 걸고 상무를 쓰고 있는데요. 상무의 끈은 서울의 S자 모양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은 호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에 서주세요.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은 호순이다. 정답은 X입니다. 일찍 탈락한 순호에게 물어볼까요? 호돌이죠. 호돌이 맞습니다. 역시 순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케비야, 반다야, 끝까지 화이팅! 라피도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남은 친구들을 응원해주네요. 이제 케비와 판다만 남았는데요.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예선전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슬로건은 하나된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 커넥티드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올림픽 상징 엠블럼은 평창의 추성인 피읍과 치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화로운 땅 평창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에 서주세요. O냐 X냐에 따라서 결승전 진출자가 결정되겠네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엠블럼은 조화로운 땅 평창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케비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예선전 OX 퀴즈를 잘 풀고 결승전에 진출하네요. 결승전도 문제 없습니다. 와우, 케비 드디어 퀴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럼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의 마지막 문제는 뭘까? 바로 나는야 챔피언 리가 내는 문제를 맞히셔야 된다는 거.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마스코트였던 동물은 뭘까요?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네, 호랑이 맞습니다. 맞아요. 1988년 하계올림픽에서 나타난 호돌이 호랑이였죠. 2018년 동계올림픽에 나타난 수호랑 호랑이였습니다. 와우, 축하해요. 퀴즈 왕이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끝까지 저를 응원해준 숲속 동물 친구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 바로 요겁니다. 슉슉슉슉슉. 와우! 꼬리네 도전해요.